지금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국이 서 있는 곳은 외환위기 이후에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가 과감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선진 경제로 이행됐다가 다시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한국 경제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추격론에서 입각해서 얘기하면 추격기, 추월기를 지나서 장기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더욱 침체에 빠지게 하는 정치의 팽정화, 포퓰리즘의 극성 속에서 경제 시장 논리가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식 개발모형을 주도해왔던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치와 사회의 갈등 비용이 급증하고 누적돼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공공부문의 엄청난 생산성 저하가 한국에 지금 서 있는 곳에 가장 중심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명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역동성과 확장성이 감소하고 경제 생태계가 침하되고 한국 문제군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치 안보 면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지경학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오늘 우리의 세대들이 그 미래의 비용을 땡겨서 쓰고 그 비용을 이연시키고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생태계가 메말라가면서 노인국 현상 그리고 수축 사회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순위를 보면 이렇게 종합국력, 소프트 파워, 경제력, 문화 영향력, 기업가 정신, 경제 성장률 이런 데서 긍정 지표도 있지만 우리는 출산율, 자살률, 정치 포용성 지수, 사회 갈등 지수, 글로벌 포용성 지수, 정부 갈등 관리 능력 지수, 노인 빈곤율 지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노인 자살률, 국민 행복 지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최악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가 사회의 지배구조의 위기에 빠져 있다. 거버넌스의 위기에 빠져 있다. 가장 믿어야 되는 집안의 가장과 같은 존재가 거버넌스예요. 그런데 국가 권위 체제가 분열됐습니다. 지금 누구도 정부나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룹, 정책 그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그룹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이 급속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면서 문제를 자꾸만 이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도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배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 행정부, 법원, 언론,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서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7년 헌정 체제는 아시다시피 형해화되고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보면 정치 과잉 시대, 모든 것이 정치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위에 군림하고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생산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거부됩니다. 아주 저급한 정치 그리고 병들 공직사회
공직사회는 세종시의 육회대대시대에서 아무런 정책이든 촉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 현실주의 시대, 정책된 의원들이 헌신과 희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 구조는 단층화, 분절화됐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에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운영되는 승자들의 리그가 되고 또 패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러면서 불만합니다. 이 단층화 현상,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여 사는 단층화 시대, 저소득층의 저항의식, 그래서 자생적 진보 세력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생태계는 계속 침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 순환 체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태어날 것은 태어나고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 생태계의 순환 원리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야 될 것은 태어나지 않고 죽어야 될 것은 죽지 않는 정균형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남대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공급 감소, 저출생 고령 사회로 급속 진행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제로 성장 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시합니다. 고임금과 덜 일하는 노동 생태, 노동 생산성이 하락되고 자본 투자의 기술 혁신 약화로 소유율이 약화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저항하고 칼퇴를 형성해서 이 정치가 혁신과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소득 정책에 인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 정체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치 가인 시대, 분열공학, 정치 사회 비용을 경제가 양말의 쇠똥이처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대립 구도가 기업의 미래 추구, 기술 혁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이한 현상은 기업과 인재, 돈이 한꺼번에 한국을 탈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적이길 우리는 바랍니다. 일시적이겠지. 그러나 점점 이것이 스트럭처럴, 구조적인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화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인가? 아니면 선진도상국인가? 한국은 왜 갈갈이 찢겨서 분열하는가? 분열공학, 갈등공학,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분화라 현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상국 증후군이 우리 사회, 경제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선진도상국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 이 공존체제가 미발됩니다. 기술 진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그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창조 세력은 소수고 대부분은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범용성 인재로 전락하면서 비창조적 다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의 불만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그 비창조적 다수를 팬덤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언제부턴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만 빼놓고는 공동체와 개체의 관계 방정식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선진 정치 인프라, 의사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고속열차를 타고 목표에 너무 빨리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간이역, 중간역을 서지 않고 통과했어요. 이제 와서 간이역, 중간역에 살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무제한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참 동안, 특히 지난 20년 동안 압축 근대화, 압축 고도화가 가져온 선진국에 대한 착시 현상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진도상국 증후를 벗어나야 되냐? 이게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Back to the basic. 기본 우리가 시장 경제와 사회 안전 등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거죠.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 상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자유와 책임, 시장 경제와 사회 안전,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창조적 다수와 빌타의 이런 기본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대통령은 극좌로, 어느 대통령은 극우로 가면서 시계추 운동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 기본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의 생태계가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성해서 성장하고 노화되면 혁신해서 소멸되면 재생성되면 다시 생성되는 이 순환체계.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보더라도 이런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잘 거친 자연 생태계는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 소멸되지 않고 재생성되지 않고 생성해야 될 것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생태계적 파괴 현상이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모 전반을 휘덮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병리 현상이 뭐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감기가 들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가만히 두더니 폐렴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또 놔뒀더니 암이 됐어요. 폐암이 됐어요. 그 다음 대통령 때 와서 보니까 이게 온 장기에 전이 됐어요. 이렇게 생태계가 점에서 출발해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입체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 그때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백약이 무효다. 건강한 생태계로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태 파괴 현상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병리 현상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걸 한국 문제의 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의 획기적인 성공에 금메달을 딴 나라인데 어떻게도 어메이징하게 그 성취를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시키는데 가장 실패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한국은 선진 경제국이고 기술력 보유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도 위험도가 높아진 나라다. 그리고 GDP와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이 많아지는 현상. 김대중 정부 전반부는 한마디로 해서 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창조적 파괴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우리는 개혁, 혁신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선진국 직전 단계에서 선진 도상국으로 격화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제로 성장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경제 생태계는 크게 가계 생태계,
기업 생태계, 과학기술 생태계, 노동 생태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부 관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 생태계를 결정적으로 침하되게 만드는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생태계, 공직 생태계, 사회 생태계, 인구 생태계, 교육 생태계, 언론 생태계까지 모든 것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생태계를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가계 부문의 생태계입니다. 가계 부문은 4개의 코너에 있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계 수입, 고용의 문제인데 우리는 최근에 와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계 수입이 정체 또는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 자산 부채가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비용은 부동산 값의 상승 그리고 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계 부문이 자기의 자산 모든 것을 그쪽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래 안심설계라고 할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축 사회가 됩니다. 가계 부문이 수축되니까 가계 부문이 팽창되는 그런데 수축되니까 우리 민간 소비 지출이 급속하게 줍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민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역할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을 30조나 허구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래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느냐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고용 문제 기업의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연 추경으로 해결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가계 부문의 생태계입니다. 가계 생태계는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물론 코로나19 이 현상이 더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 생태계를 한번 보시죠. 기업 생태계는 새로운 도전 정신이 사라지면서 답습과 현상 유지형 기업가 정신 이것이 필요하다. 무언가 그 재벌그룹은 재벌그룹대로 무언가 지난 10년 동안 어수선하고 3세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 그러면서 뭔가 자기 생존 방정식에 큰 변화를 요구받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동반화하는 정도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부분이 기업가 정신, 기업 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의 부산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부산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 아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걸 소수방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국제경제사회에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 재벌기업의 체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4세 경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위축되기 시작하고 재벌기업의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흐름, 나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과학기술 생태계인데 과학기술 생태계는 정말 우리나라 법령이나 제도나 재정 이런 전반적인 걸쳐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나눠주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서
꼭 필요한 것만 줘야 되는데 욕먹기 싫으니까 모든 부분에 다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노동 생태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롭게 노동 시간을 줄이고 경직적으로 52시간 또 48시간 그다음에 주 4.5일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의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인구 생태계 하에서 노동은 불균형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노동의 구조, 인구 구조에 따라서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60, 70대의 노동 공급이 커집니다. AI, 자동화 설비 등에 의해서 우리 범용성, 특수 창조적 인력은 빼고 범용성 인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걸 배우고 가지고 와서 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초고속 기술 진보 속에서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의 갈등 관계가 노조의 정치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경제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하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지난 한 15년, 20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산업화 세력의 후예와 민주화 세력의 3기 586 세력들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은 산업화에 기여한 적도 없고 민주화에 기여한 적도 없는데 그 후예들은 그 옛날에 그 유산으로 땅 뺏기 싸움에 벌벌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인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에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인물 생태계 때문에 정치는 점점 악화가 지배합니다. 그레이상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치의 인물 생태계. 그러니까 목소리 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이 중책을 맡고 휘두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인물 생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장기 목표나 비전도 상실하고 정치 참여자의 품성, 인격, 품격에 대해서 여과 정치가 상실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많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퇴임화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발된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클라이엔텔, 대통령을 되게 밀어준 사람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폐쇄 회로 속에서 대통령 권력이 집중을 하지만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즉 선거 때 도와줬던 세력입니다. 정당제도, 공천제도, 또 내부 자정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보여주고 우리 국력에 비해서 국격이 특별히 저하되는 개발도성 국형의 정치 문화가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태계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문이 사회를 구성합니다. 가계 생태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 생태계 전반이 수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 생태계가 단순화되고 국민의 정신 생태계, 즉 영혼의 근육, 국민들이 언제부터 영혼의 근육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6.25 동란 때 살아남고 그새 일제시하에서도 살아남았던 한국 국민들의 영혼의 근육이 왜 이렇게 얇아졌는데? 왜 자살하는데?
왜 무용가로 교육받고 꿈을 가졌던 자매 3명이 동시에 추락해서 자살을 하느냐? 왜 툭하면 죽느냐? 왜 툭하면 가족도 데리고 와서 같이 죽느냐? 이 영혼의 근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의 사회 선택에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두 개의 한국, 두 나라의 현상. 이걸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반부터 시작돼서 양극단이 나는 다른 쪽의 사람들은 내 국민이 아니야. 우리 쪽의 사람만 내 대통령으로서 내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정치 생태계. 그것이 이 나라가 두 나라의 현상이 생겨. 우리나라는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죠. 결국 끝없이 증오하고 공격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모든 것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교육 생태계다. 교육. 자기 파괴에 들어갔어요. 서로 물리고 물러서 서로 죽이는 생태계. 학부형들의 광란의 춤이 시작됐어요. 의사, 변호사 되기가 가문의 꿈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동 생태계를 파괴시켰어요. 결국 우리 교육 생태계는 교육부의 난, 선생의 난, 학부형의 난, 단절, 불균형, 왜곡되고 고비용 저생산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걸 뚫어부시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교육 생태계가 안 돼 있으니까 과학기술 생태계가 안 돼요.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꿈을 가졌던 애들이 1년 지나서 치과대학으로 올라가서 돈을 추구합니다.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교조의 정치화, 기득권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시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바로 전교조를 허가한 것입니다. 전교조가 갖는 사회적 병폐라는 것은 이런 말할 데가 없다. 이 문제를 누가 깨야 되냐? 이거는 진보 대통령이 깰 수 있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의 문제는 교육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조적 소수를 창조적 다수로 만드는 목적이 교육개혁의 목표가 된다. 창의성, 그죠? 한마디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암기식 교육도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창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의 제일 문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관용하고 테이크해야 해.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가계비의 반 이상을 애들 교육에 쏟아내고 누구 나중에 후회해.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계 생태입니다. 돈으로 부모 교육 책임 다 하려다 보니까 교육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 그러니까 이 가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한 요인이 돼요. 한국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차원에서 교육 개혁을 다뤄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육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좋은 시민, 좋은 인격자, 좋은 경쟁 참여자를 키우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대로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장 망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늘 공직 상태, 과잉 정치, 패권 정치 시대의 희생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들을 질투합니다. 공약대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 공약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만들어 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굴중 하나 취중하지 않습니다. 5년 후에는 또 바뀔 테니까. 이러면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이 경제가 항상 불안정합니다. 국제화 정도가 높아서 항상 대외 관계에 흔들리고 국내 관계도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후손의 공무원들이 물려있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적기 시정 조치에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모니터링하고 원리 원임하고 세이프가드 이 세 가지의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세종시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책의 촉이 무뎌졌습니다. 지금은 저항하기보다는 세종시 생활을 안락한 생활로 즐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꾸지 말아라. 나는 여기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정책 관료들이 생각합니다. 인구 생태계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24년 우리는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모멘텀을 지킬 수가 있을까? 지금 붐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로 전국에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만든 우리 국가 융성기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제1기가 세종시대 1400년에서 1490년, 제2기가 1700년에서 1800년 영종조 시대, 제3기가 1950년에서 2050년. 이 3기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두 번의 큰 시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에서 60년 사이 한국전쟁과 복종 1차 시련기였어요. 그래서 박정희식 압축군대화 해서 잘 됐는데 2000년에서 2029년까지 2차 시련기에 있었어요. 양극화 현상, 저성장, 정치기, 국민분열. 그러면 2026년에서 2050년 나머지가 추락기가 될 것인지 일본형 장기 침식기가 될 것인지 또는 국은 융성기의 재직이 갈 것인지 2000년부터 한국 정치에 잃어버린 20년 시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시작해야 되나?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지속 가능한 세계 주류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일시적으로 세계 주류 국가 반열에 들어갈랑 말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라미스틱한 부분도 있고 뒤쳐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 또 한 번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역사의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대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병리 현상의 치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 선생님들은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생산성의 원리로 돌아가요. Back to the basic으로 가죠. 지금 앞으로 이런 창조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창조적 혁신의 길을 가려면 김대중 정부 전반부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잘 알려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화된 사회주의자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을 현실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은 그 당시에는 관료였습니다. 관료들이 그분을 에듀케이트했어요. 당신이 한 발 잘못 디디면 부비 트랩을 폭발시킬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 사회주의자가 시장주의로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에 급박함을 느껴야 돼요. 많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4대 부문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지 기반의 상당 부분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감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부가가치세 도입할 때 담당 사무관인데 그 두 마리를 가지고 보고하러 갔는데 엄청난 정치적 파동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비용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라면 내가 그걸 다 부담할게. 그러고서 부가가치 시행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초반에 하시던 그 대통령으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침하된 생태계에서 온전한 기득권 세력,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말도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면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공과대학 교수들이 어디에다가 연구 자금을 배정할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거기는 서울공대, 한양공대, 인하공대,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깼다가 그리고 5년 이상 된 공과대학 교수들 위원회에서 다 쫓아냈다가 수백 통의 투석을 받았습니다. 먹이 사슬입니다. 이 먹이 사슬을 깨기 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쓰는데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익 집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부술 수 있는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 지금은 노동 생태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총리식의 미래지향적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결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마지막 정리죠. 저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해도 우리는 이 급성 국민 정신병을 고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 움직입니다. 홍수가 나서 10m가 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도 누군가 꼭 들어가서 한두 명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 근데 바닥이 치기 전에 깨닫자고 얘기하면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근육은 점점 얇아지고 비관하고 사살합니다. 이 공동체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긍정적 자아인식, 삶의 존엄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이웃에 대한 분노, 증오, 또 성공한 자의 빈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모두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한 우리 사회는 분절화되고 단층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회복하려면 정치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한 디딤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부정심리가 너무 팽배해요. 이 분노 조장, 유발하는 정치, 이거 참 우리나라 최대의 정치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마음먹고 정당에서 너 때문에 가리켜요. 네가 뭘 잘못했냐? 저 성공한 놈들 저놈들이 다 가져와서 그렇지. 이게 분노를 조장해서 팬덤을 만듭니다.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적 경제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양극단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건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5가지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확대 재정 정책과 함께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경제와 사회 안전망의 균형점을 찾는 인간으로서의 전능과 가치, 그거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무조건 못 사는 사람만 편을 들다 보면 일자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사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실패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의 이익 보장을 이 두 사이가 균형을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한 좌파 대통령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렇게 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헌법, 와이마르 헌법 이후에 항상 뒷받침하는 헌법이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런데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만 따지고,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지나치게 양쪽을 하는데 그 가운데를 차지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개혁에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주 4.5일제, 주 48시간제 이런 것들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야 돼요. 창조적 소수를 창조적 다수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육체계, 구조개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교육부 장관이 발령났나요? 지명됐나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면 이 정부의 장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경제가 부담하는 정치 비용과 사회 비용이 너무 커요. 양 다리에다가 정치 비용과 사회 비용을 쇠사람처럼 끌고 다니면서 중국과 대만과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두 나라 현상. 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서초동하고 광화문에서 둘로 나눠서 서로 싸우던 그 군중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조장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하고 흥분했었어요. 지금 아마 공약을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개혁위원회가 거기에서 각 부처별로 이렇게 개혁 과제를 보고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공약을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을 모두 시행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험적 정책 실험은 자제해야 돼요. 지금은 다면적, 구조적, 경제적 위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석학들의 발표를 앞두고 파노라마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서 듣지 못한 더 좋은 말씀을 우리 석학들로부터 들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